당장 바구니에 엎으세요. 8살 꼬마가 전 부치던 며느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며느리는 노비처럼 전만 부치며 살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돈 한 푼 쥐어본 적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뭘 안다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8살 꼬마의 한마디가 시어머니를 관아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줄은요. 그리고 모두가 칭송하던 시어머니의 장부 속에 그토록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었을 줄은요. 설야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지 31해가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설천연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워서 눈이 사람의 허리까지 쌓이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설을 코앞에 둔 고을 어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흰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고을에 유연화라는 24세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중인 가문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기울어 상민의 집으로 시집을 왔지요. 남편 되는 이는 몸이 약하여 무거운 짐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생계는 오로지 명절 장사, 그 중에서도 전을 부쳐 파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날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어둑한 부엌을 채우고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붉은 자국을 남겼고 찬물에 씻은 손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산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입술을 꾹 깨물고 전을 부쳤습니다. 설날이 다가올수록 장사꾼들의 주문은 늘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절을 앞두고 들뜬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연화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전을 부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기름때를 닦아내는 연화의 얼굴에는 설렘 대신 지친 기색이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마음속으로 셈을 하였습니다. 오래 전을 부친 양, 기름값, 남은 쌀의 양. 그러나 그 셈의 끝에는 늘 같은 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이었지요. 체념이라 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였으나 연화는 이미 그 무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눈 덮인 설천연의 겨울밤, 아궁이 속불씨만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시어머니 노씨 부인은 마을에서 이름난 어른이었습니다. 장터에 나서면 누구에게나 넉넉한 웃음을 지었고 이웃집 아이에게 엿을 쥐어주기도 하였지요. 노씨 부인 댁저는 맛도 좋고 인심도 후하다는 말이 설천연 안팎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씨 부인을 믿었고 그 믿음은 오랜 세월 쌓여 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의 노씨 부인은 사뭇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를 바라보는 눈은 차가웠고 말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지요. 이 정도 일도 못 버티면 며느리 자격이 없느니라. 연화가 손등에 상처를 감싸 쥐고 있으면 노씨 부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쳐 벌어들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노씨 부인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돈주머니를 만져본 적조차 없었지요. 남편은 그 모습을 알면서도 말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노씨 부인은 장터에서 전을 팔 때마다 장부를 꺼내어 꼼꼼히 적었습니다. 누가 몇 접을 사갔는지, 값은 얼마를 받았는지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상인들은 그 꼼꼼함에 고개를 끄덕였고
노씨 부인의 장부는 곧 신용과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장부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씨 부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다만 멀찍이 서서 시어머니가 붓을 놀리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훈장의 아들 윤백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8살이었으나 숫자에 유난히 밝은 아이였지요. 백헌은 장터에 오면 어른들의 셈을 귀 기울여 듣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백헌의 눈이 노씨 부인의 장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으나 눈빛 속에 무언가가 스친 듯하였지요. 평온한 설천년의 장터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설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전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밀린 전값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노씨 부인은 돈을 받을 때마다 장부에 붓을 놀렸고 그 얼굴에는 흐뭇한 기색이 가득하였지요. 연화는 전을 나르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씨 부인이 펼쳐놓은 장부가 바람에 한 장 넘어간 것이었지요. 연화의 눈이 그 위를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연화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까 상인이 건넨 돈의 양과 장부에 적힌 숫자가 맞지 않는 듯하였지요. 분명 전 5접을 내주었는데 장부에는 석접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의심하였으나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부에 감히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곧 불효와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백헌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을 사러 와 있었습니다. 백헌은 떡집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노씨 부인의 장부를 흘낏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숫자를 한 번 보면 잊지 못하는 눈이었지요. 백헌은 아까 전을 사간 상인의 얼굴과 그가 가져간 전의 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힌 숫자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두었을 뿐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노씨 부인은 전상을 정리하다가 연화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쓸데없는데 눈을 굴리지 마라. 내가 할 일이나 똑바로 하거라. 차가운 꾸지람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으나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버렸다는 두려움, 그리고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 뒤엉킨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차디찬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처마 끝에서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훈장의 집에서는 백헌이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꼽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시 맞추어 보아도 숫자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아이의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요한 설천년의 밤, 눈은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으나 일상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헌은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서너 해 전 설천년에 유난히 큰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지요. 그때 백헌은 겨우 6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 훈장이 심부름을 시켜 이웃 마을까지 책 한 권을 전하러 가던 길이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고 아이의 작은 몸은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지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끝내 길 한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등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손이 베컨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더니 등에 번쩍 업어주었지요. 눈보라 속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사람의 등은 좁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군장의 집 앞에 베컨을 내려놓으며 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힘을 내거라. 살아야 할 이유는 꼭 있는 법이란다. 그 사람이 바로 연화였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며느리였지요. 연화는 아이의 안색을 살피고는 조용히 눈길 위를 돌아갔습니다. 베컨은 그 뒷모습과 그 목소리를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 기억을 되새기던 베컨은 문득 낮에 본 연화의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갈라지고 터져서 붉은 살이 드러난 손이었지요. 그 손으로 전을 붙이고 물을 기르며 아궁이에 재를 퍼내고 있었습니다. 베컨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베컨은 장터 귀퉁이에서 연화를 만났습니다.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길이었지요. 베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장부가 이상해요. 어제 김상인이 전 5첩을 가져갔는데 장부에는 석첩이라 적혀 있었어요.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으나 이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연화의 입에서는 꾸짖는 말이 나왔으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컨은 돌아서려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려 나지기 말하였지요. 전상이 엎어지면 새로 셈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장부도 다시 맞춰봐야 할 테고요. 연화의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단순하지 않았지요. 전상이 엎어지면 혼란이 생기고 혼란 속에서 장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베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차디찬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베컨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전상이 엎어지면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그 무렵 고을에는 새 현감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설천연 위로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터에는 높다랗게 쌓인 전상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기름 냄새가 찬 공기 속에 퍼져 나갔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아이들은 떡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 세배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설천연의 설날은 1년 중 가장 활기찬 날이었습니다. 노씨 부인은 전상 앞에 앉아 돈을 세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전 장사는 대성이었지요. 장부를 펼쳐놓고 붓을 놀리는 노씨 부인의 눈빛에는 넉넉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곁에서 묵묵히 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 위에 새 상처가 겹쳐 있었으나 얼굴에는 아무런 기색이 없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내린 결심이었지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베컨이 나무 뒤에 서서 멀리 전상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전이 가득 쌓인 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딘 척하며 상 모서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전상이 기울었고 수백 장의 전이 하얀 눈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름에 절은 전이 눈 위에 낱낱이
흩어지는 광경은 참담하였지요. 장터의 웃음소리가 한시에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일부러 그런 게다. 노씨 부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지요. 노씨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높이 쳐들며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몰래 장부에 손을 댄 것이옵니다. 전값을 망치고 장터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야 하옵니다. 노씨 부인은 곧바로 관아에 고발하겠다 선언하며 군조를 부르겠다고 외쳤습니다. 연화는 위험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토록 크게 번질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지요. 연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위에 처참히 흩어진 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터 위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연화는 그날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두 팔을 군졸에게 붙잡힌 채 눈길을 걸었지요. 뒤에서는 노씨 부인이 따라오며 쉴 새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며느리가 장부를 망쳐놓고 전상까지 엎어버렸사옵니다. 어미 다스려 주시옵소서. 장터의 구경꾼들이 줄줄이 뒤를 따랐고 연화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는 새로 부임한 현감 서윤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눈매가 날카로운 선비였지요. 서윤겸은 노씨 부인의 고소장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전상을 엎고 장부에 손을 댔다는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습니다. 전상을 엎은 것은 사실이오나 장부에 손을 댄 적은 없사옵니다. 노씨 부인이 곧바로 끼어들었지요. 저것이 거짓말을 하옵니다. 장부가 어지러워진 것은 모두 저것의 소행이옵니다. 노씨 부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한 시어머니를 연기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정의 탄식이 새어나왔지요. 현감은 양쪽의 말을 듣고 나서 노씨 부인의 장부를 직접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살피던 현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몇몇 항목에서 전의 수량과 돈의 액수가 어딘가 고르지 못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나 장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단순한 셈의 착오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감은 장부를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바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니 며느리는 우선 풀어주거라. 연화의 팔을 잡고 있던 군졸이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풀려났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노씨 부인은 굳은 얼굴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먼저 스치고 있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설천연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씨 부인은 관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웃집을 돌며 눈물을 쏟았고 장터의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하소연하였지요. 며느리가 장부를 조작하여 이 늙은이를 모함하고 있사옵니다. 평생 고을을 위해 전을 붙여온 이 몸을 저리도 짓밟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노씨 부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고 오랜 세월 쌓아온 신망이 그 눈물에 무게를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노씨 부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지요. 몇 해 전 노씨 부인은 이웃 고을 장날에 우연히 투전판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한 판 거들어 본 것이 시작이었지요. 운이 좋아 첫 판에서 돈을 땄고 그 맛에 이끌려 다음 장날에도 투전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이란 것이 그러하였습니다. 딴 돈을 되찾으려 판을 키웠고 키운 판에서 더 크게 잃었지요. 잃은 돈을 만회하려 또다시 판에 앉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웃 고을의 사채업자가 노씨 부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빛 아래 몰래 대문을 두드리며 독촉하였지요. 노씨 부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노씨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전 장사의 장부였지요. 전 5접을 팔고 석접으로 적으면 2접값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으나 한 번 손을 대자 2번째는 쉬웠고 3번째부터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장부의 숫자를 고쳐 쓰는 노씨 부인의 그림자가 벽 위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노씨 부인은 빼돌린 돈을 미천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지요. 급한 사정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돈을 건네고 서너 배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갚지 못하는 이에게는 소를 빼앗고 밭을 넘기게 하였지요. 인심 좋은 노씨 부인의 얼굴 뒤에는 이토록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런 노씨 부인이었기에 장부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두려울수록 더 거세게 연화를 몰아세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지요. 며느리가 설날 장터에서 전상을 엎어 시어머니 장사를 망쳤다면서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곤경에 빠뜨리다니 어디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인가. 연화를 동정하던 시선마저 하나둘 거두어졌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남편에게서 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은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정말 당신이 장부의 손을 댄 것은 아니오? 연화는 남편의 눈에 서린 의심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갈라진 손등으로 전을 붙이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도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노씨 부인의 손은 백헌에게까지 뻗쳤습니다. 곤장의 집을 찾아가 대놓고 말하였지요. 아이가 괜한 일에 끼어들어 집안을 망치고 있사옵니다. 곤장은 난처한 얼굴로 백헌을 꾸짖었고 백헌은 고개를 숙였으나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현감 서윤겸 역시 고을 유력자들의 압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노씨 부인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연화는 홀로 찬 부엌에 앉아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지났으나 설천연에는 명절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군졸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를 다시 불러들이라는 현감의 명이었지요. 노씨 부인이 새로운 고소장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전상을 엎어 재물을 훼손한 죄에 더하여 시어머니를 거짓으로 모함한 불효의 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연화가 관아 마당에 들어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곤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설날 뒤풀이의 북소리가 둥둥 울려왔으나 관아 안은 무겁고 고요하였지요. 노씨 부인은 관아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서려 있었지요. 남편도 와 있었으나 연화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옆모습이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현감 서윤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지요. 노씨 부인 쪽에 압박이 거셌고 장부의 숫자가 어긋난다는 의심만으로는 며느리의 무죄를 밝힐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연화, 내가 장부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를 대거라. 증거가 없으면 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화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또렷하였지요. 제가 한 일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 장부를 가까이에서 본 적조차 없사옵니다. 노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입만 살았구나. 어서 곤장을 치시옵소서. 군졸이 곤장을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관아 마당 뒤쪽에서 낯이 근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헌이었지요. 군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아이의 뒤에는 훈장이 서 있었습니다. 훈장의 품속에는 무언가가 불룩하게 들어 있었지요. 현감의 시선이 훈장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훈장이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습니다. 현감 나으리 아뢰옵고자 하는 바가 있사옵니다. 이 아이의 기억과 제가 찾아낸 것을 함께 살펴봐 주시옵소서.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감은 연화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등 사이로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지요. 전을 붙이느라 생긴 기름, 자국과 물때뿐이었습니다. 붓을 잡고 장부를 쓴 사람의 손에 묻는 먹물 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현감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날의 북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관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훈장에게 쏠렸지요. 훈장은 먼저 백헌을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아이는 숫자를 한 번 보면 잊지 못하는 재주가 있사옵니다. 지난 2해 동안 장터에서 오간 거래를 기억하여 옮겨 적은 것이 있사오니 살펴봐 주시옵소서. 백헌이 품속에서 꼼꼼히 접어둔 종이 뭉치를 꺼내어 현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전을 사간 상인의 이름, 전의 수량, 건넨 돈의 액수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현감 서윤겸은 백헌의 기록을 받아들고 노씨 부인의 장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줄씩 대조하기 시작하자 관아, 아니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현감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짚어 나갈 때마다 어긋난 숫자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전 5접을 팔고 석접으로 적은 곳, 넉 접을 내주고 2접으로 줄여 적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요. 사라진 차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노씨 부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차이를 어찌 설명하겠느냐. 노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훈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훈장은 품속에서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었지요. 이웃 고을의 사채업자가 노씨 부인에게 보낸 독촉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웃 고을 장터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옵니다. 노씨 부인이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고 사채를 끌어다 쓴 기록이옵니다. 관아, 아니 술렁였습니다. 훈장의 말이 이어졌지요. 장부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 빚을 메우는 데 쓰인 것이옵니다. 그리고 모자란 돈을 채우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고리대금까지 놓았사옵니다. 현감이 장부의 뒷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앞서 의심만 품었던 부분을 훈장의 증언과 맞대어 보니 숫자 사이에 교묘히 숨겨진 고리대금의 기록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서너 배의 이자를 받아 낸 흔적이었지요. 관아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로 탄식이 번졌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소를 빼앗긴 상인이 눈시울을 붉혔고 이자를 갚느라 끼니를 거른 농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씨 부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더는 눈물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지요.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부의 숫자와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느니라. 노씨 부인은 전값을 속이고 도박의 빚을 메우기 위하여 고리대금으로 고을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죄가 분명하다. 며느리 유연하는 무죄이니 즉시 풀어 죽어라. 현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졸이 다가가 노씨 부인의 팔을 잡았지요. 그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를 향하여 이마를 땅에 대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소. 당신을 의심한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시오. 연화는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연화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장터 한쪽에서 지켜보던 백헌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두 눈에도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무거운 것이 마침내 거쳐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감 서윤겸이 판결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현감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노씨 부인은 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고을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고리대금으로 양민을 괴롭힌 죄가 무겁다. 이에 유배형을 내리노라. 관아 마당이 잠시 웅성거렸으나 이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군졸들이 노씨 부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노씨 부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나 관아 문을 나서기 직전 걸음을 멈추었지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군졸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사옵니까? 노씨 부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노씨 부인의 편을 들며 연화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노씨 부인이 군졸에 이끌려 눈길 위를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점점 작아졌지요. 연화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벌을 바라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숨겨진 것이 드러나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이 연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꼭 잡지도 않았지요. 다만 가만히 그대로 두었습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백헌이 장터 한쪽에 서서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요. 다만 두 눈에 맑은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가 백헌을 발견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아이도 따라 고개를 숙였지요. 말은 없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관아 마당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리까지 쌓였던 눈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발밑으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관아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었지요. 눈 녹은 길 위로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 설천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높은 신분이나 쌓아 올린 명망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서도 옳은 것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또한 작은 아이의 맑은 눈이 어른들의 감추어진 거짓을 밝혀낸 것처럼 진실은 아무리 교묘히 숨겨도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천불언이 자고 지불언이 자후라 하였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고 땅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두텁다는 뜻이지요. 진실이란 것도 이와 같사옵니다. 아무리 교묘히 숨기고 덮어보아도 진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옵니다. 또한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은 외롭지 아니하니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연화가 홀로 버티던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어린 백헌이 곁에 있었던 것처럼 옳은 길을 걷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뜻을 함께하는 이가 나타나는 법이지요. 비록 세상이 당장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놓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곁에도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